それは戦争が終わってからちょうど1年経った昭和21年9月初めのとある夕方のことである。 패전 후 일본에 화창한 어느 날 左の足は義足らしく、それを引きずるようにしながら太いステッキに寄りかかって坂を登ってくるのである。 누군가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올라온 그곳엔 サルスビーの花が咲いている。 이미 폐허가 되어버린 어느 집터 대기록나무 안에서 마치 오래된 사연을 안고 있는 듯 눈물을 흘리던 중 ちょっとお尋ねいたしますが。何かご用？いや、失礼しました。僕は川地君の戦友で道君のことづけを持ってきたものです。 전쟁에서 돌아온 귀환 병차림의 남성과 この辺に昔佐伯一郎さんという人のお住まいがあったはずなんですが。佐伯一郎ならこの私だが。あ、やっぱりそうでしたか。 사이키라는 남성이 마주 앉아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한 여성에서부터 시작되죠. ユミは私が作り上げた女なんです。そうです。そう言っても間違いはないでしょう。私はあれを9つの時から手塩にかけたのです。 사이키라는 남성에게는 예전부터 극복하지 못하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여성 앞에서만 느끼는 부끄러움쯤. 若い婦人の前でいると体が震えて口も聞けなくなるのです。 그러나 그는 평범한 가정과 행복한 삶을 누구보다도 갈망했기에 특이한 결심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미래의 아내를 직접 기르겠다는 것이었죠. そしてその白羽の矢に当たったのがユミでした。将来理想に近い女になるだろうと思われるような少女でした。当時彼女はかわいそうな娘でみなしごでした。いや、母親はどこかに生きているらしいのですが、多情な女でユミは2つの年に情報を起こしていて逃げてしまったのです。8つの年に父親も亡くなったので、彼女は芸者への下敷っ子として売られていたのです。 그렇게 기생집에 버려진 유미를 사이키가 데려와 키우게 되었고 이후 성장하여 사이키의 아내가 된 유미. 그녀가 성인이 되었을 무렵 그녀의 성숙해진 아름다움으로 인해 주변 남자들의 시선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当然彼女の周囲にはいろんな若い男が集まってきましたが、川地君もその一人だったのです。 유미 또래의 타지에서 자란 미소년 카와지. 그 또한 유미의 주변을 맴돌기 시작합니다. 한편으론 사이키는 혹시 모를 위험에 방지하고자 유미에게 접근하는 모든 남자들을 탐정을 통해 조사하고 있었고, 그렇게 사이키의 결혼 생활은 아무런 문제 없이 계속될 것만 같았죠. 입대라는 시련이 찾아오기 전까지는 말이죠. 私も覚悟は決めていましたが、さすがにユミのことが心がかりでした。 군입대를 앞둔 사이키에게 가장 큰 걱정은 아내 유미였습니다. 세상에 남은 가족이라고 그녀뿐이었기에 자신을 대신해 유미를 지켜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었죠. そこで4人の友人を選んで彼女のことを託していったのです。ゴミというのは中学時代の私の後輩で、大学時代から私が面倒を見ていた男です。千賀久平は私と大学の同窓ですが、ユミは年頃になって急に美しさを増してきた頃から妙に足げくやってくるようになった男です。紀藤は前に家の書生をしていた男ですが、頭の良いやつで、当時景気の良かった軍需会社へ入ってかなりの羽振りのようでした。最後の川地君についてはすでにあなたもご存知の通りですが、つまりこの4人が最も熱心なユミの賛美者だったのです。それではなぜよいによってこういう危険な人物ばかりを選んで工事を託していったかというと、私としては毒を持って毒を制するつもりだったのです。 놀라운 그의 방법은 유미에게 관심이 많던 4명의 남자를 불러 모아 서로를 견제하도록 만들어 결과적으로 유미를 보호하게 되는 기묘한 계략을 꾸며낸 것이었죠. 허나 그 계획은 보호가 아닌 화근이 되어 돌아오게 됩니다. 6ヶ月の後に私は祖国にひどい負傷をし、義足をはめるような体になって召集会場にない家へ帰ってきたのは昭和17年の春のことでした。 사이키가 돌아오고 일주일 뒤 유미는 무슨 이유에선지 아무 말도 없이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そしてそれから1年経った。奥さんの一周忌の法事の席であの事件が起こったのでしたね。あの時あなたは法事が迫ると2日前に4人の男をこのお屋敷へ招集されたのでしたね。さあこれからがいよいよ事件の本題ですが、 사이키는 유미를 추모하기 위해 또다시 4명의 남성들을 초대하였고
그들의 추모 방법은 밤낮 없이 술을 마시며 넋수리로 하는 것이었죠. 그러다 문제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あなたはスタンドの上に銀本を置いてその上に5つのグラスを並べそれジンを注がれた。そして盆を持って一同に配ろうとされたところへジーヤさんが客間の外からあなたを呼んだのでお盆はそのままにして出て行かれた。ところであなたが客間を出ていられる間に詩人の志賀久兵士が待ちかねてバーのそばへ近寄られた。そして注いであったグラスの一つを飲み干したばかりか何気なく4つのグラスの位置をあちこちと置き換えてしまった。そこへあなたが入ってきて銀本を持って一同にグラスを配られたのでしたね。いや、その前にグラスの一つが空になっていたので、代々いたずら者はと言いながら改めてからのグラスに注いだのです。誰だいたずら者は。 이렇게 모두에게 나눠줄 5잔이 준비되었고 이때 문제점은 잔을 어떻게 분배했느냐였는데 첫 잔은 키토에게, 두 번째 잔은 시가에게, 그리고 세 번째 잔은 고미에게, 마지막으로 나머지 두 잔은 카와지에게 내밀게 됩니다. 川地君はテーブルの向こうにいたので物事を前に差し出したのです。 이때 쟁반에 있던 두 잔 중 고미가 직접 한 잔을 들어 카와지에게 전하게 되죠. 그렇게 각자는 5명 모두에게 전달되었고 이후 건배를 하려던 찰나 誰かが空襲だと叫んだのでしたね。女性の祈祷でしたよ。 때마침 들린 소리를 공습 사이렌 소리로 착각하여 순간이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이후 다시 건배를 마친 5명은 각자 술을 즐겼고 그리고 잠시 뒤 すると間もなくゴミくんが苦しみ出して血を吐いて死んでしまったのでしたね。 그렇게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었죠. 조사 결과 고미 이잔에서 독이 검출되었기에 나머지 4명 중 누군가가 독을 넣은 것이 확실했습니다. 당시 상황 속에서 독약을 넣을 수 있는 유력한 인물은 一番濃厚なチャンスを持っていたのは言うまでもなくあなたでした。 일반적으로는 5잔 중 한 잔에 독약을 넣어 고미에게 건넸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판단으로 분명 사에키가 범인으로 가장 유력해 보였으나 여기서 문제는 사에키가 술잔을 나눠주기 전 グラスにジンを注いでからあなたが一度部屋を出て行かれたことです。しかもその後で志賀氏がグラスに近寄ってその中の一つを飲み干したばかりか後の4つのグラスを何気なく置き換えてしまった。 시가가 술잔을 모두 섞어 놓았기에 만약 사에키가 범인이라면 어떤 잔에 독이 들어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그는 주저하지 않고 잔을 나눠주었습니다. 従って毒を持ったのはあなたではないとまず一応あなたは嫌疑者から除外されたわけですね。さて他に誰がそのチャンスを持っていたか。 이렇게 사에키의 혐의가 풀리는 것과 동시에 시가의 증언으로 또 다른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川地君がこっそりと自分のグラスとゴミ君のグラスをすり替えるのを見たというのです。 카와지가 자신의 잔과 고미의 잔을 바꿨다는 사실, 그리고 카와지 역시 이를 인정했으나 문제는 그가 왜 잔을 몰래 바꾸었는가였죠. しかしそれは決してゴミ君を毒殺するためではなく実は自分がグラスを飲もうとすると中に短い髪の毛が浮いていた。その髪の毛は取り捨てたもののなんとなく気持ちが悪く飲むのを躊躇しているところへあの空襲騒ぎが起こってゴミ君が立ち上がったのでこれ幸いとグラスをすり替えたのである。 어찌 보면 구차한 변명처럼도 여겨질 수 있지만 카와지의 말이 사실이라면 원래 범인의 목표는 카와지였다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었으며 술잔에 든 머리카락 또한 독이 든 잔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잔이 위치를 바꾼다 해도 독이 든 잔을 찾는 건 어렵지 않기에 다시금 사에키가 범인으로 유력해 보입니다. 하지만 ところがそれがそうではなかったのでまた話がこんがらがってきました。あなたは2つ残ったグラスを盆ごと川地君の前に差し出された。 사에키가 카와지에게 직접 술잔을 전달했다면 당연히 사에키를 범인으로 의심할 수 있었으나 사에키가 두 잔을 동시에 카와지에게 건넸고 게다가 이 중 한 잔을 피해자인 고미가 직접 집어주었기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상황으로 인해 사에키를 범인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웠죠. 그렇게 당시의 정황만으로는 진범을 가려내기 어려운 상황. 이때 범행에 사용된 독약이 등장합니다. それというのは事件のあった2日前一同が客間に集まっているところで何かの弾みに川地君がポケットからハンケチを取り出したがその時その小瓶がハンケチについて床へ転がり出した。その時の川地君の狼狽ぶりたるや非常なものだったので一同の頭に強くその小瓶のことが印象に残っていたわけです。 당시 카와지는 위장약이라 둘러댔으나 사건 이후 독약이었음이 밝혀지게 됩니다. 이로써 카와지 또한 유령용 의자로 의심받게 되지만 もしあの日の朝のネロの一件がなかったら川地君はきっと有罪の宣告を受けていたでしょう。 또 다른 사건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사건이 발생했던 날 아침, 사에키 집에서 기르던 멍멍이 네로가 갑자기 숨을 거두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その毒はその朝ネロの食った食物の中に混入していたということが判明しました。 사용된 약이 동일했기에 네로에게 독약을 먹인 사람이 고미 사건이 범인으로 확실해 보였으나 약병의 주인인 카와지는 이틀 전 사에키 집에서 나간 뒤 사건 당일 오후 사에키 집에 돌아왔기에 네로에게 독약을 먹인다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川地君の話によると、彼はその瓶をカバンの中に入れ、それをこの家に置いたまま一晩他へ泊まってきたということです。 이러한 사실로 추측할 수 있었던 건 누군가 카와지의 약을 시험하기 위해 네로에게 먹였고 이후 독약이란 걸 확인한 뒤 고미에게도 사용했다는 것. ということになると、問題はネロに毒を持ったのは誰か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が、ジーヤの証言によると、その朝ネロの食物を整えた後、急に他に用事を思い出したので、それを台所に置いたまま外へ出て行ったが、しばらくして帰ってくるとゴミくんが台所から出てくるのに出会ったというのです。 고미는 피해자였기에 당연히 용의선상에서 배제되었으나 네로의 식사에 독약을 탈 가장 유력한 용의자일 뿐만 아니라 고미는 당시 직장도 잃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 절망적인 상황이었기에 전체적인 정황으로 비춰볼 때 すなわち川地君がグラスをすり替えた後に、そのグラスの中に自ら毒を投じて煽ったのであろう。 그렇게 모든 것은 고미가 스스로 벌인 사건으로 결론 지어지게 됩니다. 이후 카와지는 입대 후 전사하게 되었고, 그리고 카와지가 세상을 떠나면서도 사에키에게 어떠한 진실을 반드시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건 이미 고미 자신이 범행으로 사건은 결론 지어졌으나 카와지는 범인을 알고 있었습니다. あれは誰かが自分を殺そうとして毒を持ったのだ。 범인은 카와지를 노리고 있었고, 그리고 그 범인의 정체는 佐伯一郎、すなわちあなただというのです。 술에 독을 탄 사람은 사에키였습니다. 하지만 정황상 사에키를 범인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ではどういうふうにしてやったというのですか。そんなことは不可能だと君自身が今話したではありませんか。いいえ、不可能というわけではありません。もしあなた自身も毒を飲むつもりだったとしたら、 사에키가 카와지에게 건넨 두 잔에 모두 머리카락이 들어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독이 든 잔을 표시한 것으로 두 잔 모두 독이 들어있었기에 결국 카와지는 어떤 선택을 하던 독이 든 술잔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すなわちあなたは川地君と差し違えて死ぬつもりだったのだ。そうです。川地君を殺そうとして誤ってゴミ君を殺したのは私だ。 결국 밝혀진 범인의 정체는 사에키였습니다. あなたが川地君を殺そうとなすった動機は？ 헌데 사에키에게도 그럴 만한 사연을 가지고 있었죠. 사에키는 자신이 군대에 끌려간 사이 유미가 누군가에게 몹쓸 짓을 당해 스스로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되었고, 유미와 카와지가 가깝게 지내는 걸 목격한 적이 있었기에 あの気がらしい美少年の女たらしめ。 그 범인이 바로 카와지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와지를 독살하려고 하였으나 오히려 고미가 세상을 떠나면서 고미에게 미안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죠. 헌데 여기서 이상한 점은 카와지는 무슨 이유로 독약을 챙겨왔을까입니다. 川地君のあの時、ある男を殺すつもりだったのですよ。分かっている。私を殺すつもりだったんだ。 사에키는 자신을 노린 거라 생각하고 있었지만 川地君が狙っていたのはあなたではありません。 카와지는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카와지가 노린 건 고미였습니다. ユミさんの復讐をするためでした。 유미가 세상을 떠나기 전 카와지를 만나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기에 그는 이번 사건의 원흉이 고미였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嘘だ。もし仮にそれが事実として、ユミ兄さんが最後に毒さしたのはゴミ君だったとしても、あいつになぜ復讐しなければならぬ義理があるのだ。 물론들은 아무런 관계도 아니었기에 카와지가 복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석연치 않았으나 佐伯さん、あなたはさっき川地君がユミさんに接近してきた時、私立探偵を雇ってあの男の素行調査をさせたとおっしゃいましたね。その時もし遡って彼の出生まで調べていたら、 유미가 남편도 아닌 카와지에게 비밀을 이야기하고 남편도 아닌 카와지가 유미를 위해 복수를 실행하는 川地君の聖母とユミさんの聖母が同じ人だということに気がついたはずなのです。 그건 모두 유미와 카와지, 아버지만 다른 남매 사이였기 때문이었죠. ユミさんの聖母はその男と横浜へ逃げて、そこで産み落としたのが川地君だったのです。 유미와 카와지는 서로 남매 사이임을 알고 있었으나 카와지의 품행이 단정치 못했기에 그 사실을 차마 사에키에게 밝히지 못했고, 그리고 바로 그 침묵이 오해를 불러일으켜
사에키가 카와지를 범인이라 단정짓게 되며 결국 그렇게 사건이 일어난 것이었죠.もう一つ、あなたがゴミくんの死について両親の呵責に悩まされていらっしゃるに違いないと思ったものだから、真相をお伝えするために私はこうしてやってきたのですよ。あなたと川地くんは二人がかりで偶然ながらユミさんの復讐を遂げていたのです。 그렇게 긴다이치는 모든 오해에서 비롯된 사건의 진상을 밝혀내며 川地くんから託された私の使命はこれで終わりました。ではさようなら。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2016년) 방영된 요코미조 세이시 첫 번째 단편집 세 번째 에피소드 백일옥 나무 아래였습니다. 원작은 1947년에 발표된 작품으로 전쟁으로 폐허가 된 옛집터 그리고 아내가 사랑했던 백일옥 나무 아래에서 회상에 잠겨있던 한 남성을 통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는 과거 사랑하는 아내의 복수를 위해 사건을 꾸몄으나 결국 실패로 끝났고 모든 사건은 사실 자신이 요해해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귀환병의 추리를 통해 알게 됩니다. 이 작품은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며 추리해나가는 과정을 액자식 구성으로 풀어내 이야기를 듣는 듯한 재미를 느낄 수 있었고 연극 무대를 연상시키는 미장센은 소설 속 세계관을 창의적인 시각으로 구현한 듯해 인상적이었으며 내용 또한 불필요한 용의자 설명을 배제하고 사건을 간단 명료하게 전개하여 피로감 없이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과거 사건 현장으로 긴다이치가 직접 들어가 설명하는 연출은 다소 복잡할 수 있는 당시의 상황을 시청자가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동시에 마치 게임을 하는 듯한 시각적 즐거움까지 선사해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지금까지 백일옥 나무 아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ちょっとあなたのお名前は？私の名前ですか。私の名は金田一耕介。取るに足らぬ男です。僧帽と暮れゆく廃墟の中の急坂を金田一耕助は雑能を揺すぶり急ぎ足に下っていった。瀬戸内海の一孤島獄門島へ急ぐために